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 시간이 제한되는 바람에 사실 마무리를 못해서 이 부분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 좀 빨리 진행된 부분 37페이지 3부 15조 3호 및 상소심 절차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설문 2번은 우리가 구두변론과 관련해서 앞에서 살펴봤고, 이제 설문 3번 피고인 병은 상해죄로 불구속 공소 제기되어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별건인 강간미수죄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된 관계로 어떤 판결 선고기일을 통지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1심 법원은 병의 구속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 선고기를 잡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구금된 자에 대해서는 교도소 소장에게 송달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먼저 검사가 병의 상해죄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이유서를 제출한 시점에 먼저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은 병이 별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때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이유서를 송달했는데, 이 송달받은 날로 2주가 지난 시점에 1심 판결문을 열람하고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다. 2주가 지난 시점에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항소권 회복은 적법하냐, 이게 한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상소권 회복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일단 관련 조문이 상소권 회복은 형사소송법의 345조 이하에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상소 절차를 보면은 상소는 통칙부터 먼저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항소심 절차가 357조부터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상고심 절차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371조부터. 그래서 통칙에서 337조, 338조 이렇게 해서 총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총칙편에 예로 들면 일부 상소, 상소권자에서 341조가 있는 이외에 그 다음에 일부 상소 근거 조문이 342조.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못 봤죠? 우리가 조문을 찾아보는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 설명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44조 1항에서 이제 재소자 특칙 조문이 있고, 그 이어서 바로 상소권 회복이 345조, 46, 47조에 있어요. 기타 이제 분립 변경 금지와 관련해서 통칙에 있지 않고,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368조의 근거 조문이 있고, 상고심은 396조 1항 등에 있어서 이제 준용 조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근거 조문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함께 알아두시는데, 자, 차근차근 해서 이 345조를 딱 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가와 달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징역 2년을 선고해서 항소심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확정 다음 날에 1심 판결에 대해서 병이 1심 판결 다음 날에 원심법원에 항소권 회복 청구와 항소를 제기했다. 자, 가번 같은 경우는 이 항소 제기 기간은 사유가 종지 끝난 날로부터 상소 기간에 해당하는 기일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7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죠. 2번 같은 경우에는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려면 항소심이 진행 안 돼야 되는데, 항소권 회복이 하기 전에 1심 판결 끝나고 항소권 회복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싹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1심 항소심이 판결을 선고했으니까 1심은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으로서는 회복할 게 없기 때문에 이 항소권 회복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다, 이 이제 내용인데, 한번 설문 3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의 항소권 회복은 기간 도가로서 부적법하다 했는데, 자, 346조, 345, 46, 47 쫙 보면 나와요.
상속권 회복 청구는 사유가 종지된 날로부터 상소 제기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건 어때요? 그냥 앞에 있는 문제 그대로 한 거예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항소이유서를 송달했고, 그래서 별건으로 구속되자 원심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항소이유서를 송달했고,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송달을 받았으니까 그걸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이때가 어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상속권 회복 청구의 대상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소 절차, 더더욱이 형사소송에서 상소 절차를 판례 원문을 외워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알아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소기간에 준하는 날, 즉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7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상소기간이 7일 지났다, 2주가 됐다. 그래서 그로써 사유가 종지된다. 그러면 항소 제기 기간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병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1심 판결에 대해서 이미 검사가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것도 파기자판으로. 그런 다음에 이미 파기된 1심에 대해서 상속권 회복을 청구했다. 대상이 없어서 심판할 수가 없죠. 그래서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해서 혹은 피고인이 항소해서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정도 인용을 해주시고,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1심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서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항소권 회복 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피고인이 동일한 1심 법원에 대해서 항소권 회복을 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서 기각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347조 1항에 상속권 회복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게 돼서 이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4번은 아주 위대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피고인 정은 위헌인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영장 없는 체포 구금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해서, 자, 이게 긴급조치 위반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을 받고, 자, 만약 정의 다른 별다른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420조 7호의 재심 사유를 주장해서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 사유가 존재하느냐. 일단 위헌인 긴급조치 9호. 여러분 긴급조치 4호, 7호, 9호 전부 다 위헌 결정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한 가지 보시면은 이제 긴급조치와 관련해서 자, 긴급조치 예를 들면 9호 위반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이미 한 바 있어요. 형사소송법 일단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헌재법 47조에 따른 위헌이 되고, 법원이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위헌 결정을 하면은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나오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긴급조치 9호 위반죄는 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긴급조치 9호 자체에 대해서는 420조 5호에 따라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인데, 두 번째 바로 위헌 법령인 긴급조치 어떤 9호에 따라서 어떤 체포
어떤 구금된 자가 다른 범죄, 다른 유죄 판결, 그 기간 중 수사받은 다른 범죄 사건에 대해 추후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사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제 420조 제 7호에 있어서는 어떤 수사 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경찰, 검찰, 검사나 경찰, 검사, 법관 등이 재판에 관여한 검사, 사법경찰관, 법관 등이 일단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법 행위를 해서 뭐 고문을 했다, 이런 것들은 좀 확정 판결로서 증명이 됐을 때 증명시에 어떤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최초로 확정 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령에 따라 체포 구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긴급조치에 따라서 구금됐다 그러면 위헌법령에 의해 어떤 구금된 경우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에 불법 체포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로 보아서 제420조 제7호에 따른 재심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판례예요. 사실은 이 판례가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는 어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축소 운영, 즉 조문에 있는 대로만큼만 인정되지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였어요. 즉 재심을 어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입법정책적인 틀에 놓고 그 안에서만 재심을 허용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했고 우리 기존의 법무사 시험에서 기출된 바 있는 바로 소촉법상 재심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최초로 유추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은 어떤 재심은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을 어떤 근거로 한 헌법상 권리구제장치다 전제하에 확대 운용을 도모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대 운용의 취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심을 폭넓게 유추 적용하는데, 그 이후에 아예 위헌법령에 따라 위헌법령에 근거하여 체포 구속된 것을 바로 불법 체포 감금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준해서 재심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설문사, 일단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에 중대하자가 있는 경우, 일단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비상구제 절차다라고 하는 거 이제 한번 놀아주기 위해서 나온 거고, 형사소송법 420조 7호는 재심 사유로서 원판결, 조문 베껴요, 전심 판결 또는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공소 취소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범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된 때 하나인데요. 그 다음 넘어가서 헌법 12조 3항은 영장주의를 천명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바로 수사기관의 영장에 어긋나는 체포 구금을 하여 불법 체포 감금의 직무를 범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영장주의에 관한 합법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보기만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할 것,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한다면 원래 법령을 위반해서 불법 구금이 있다. 근데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국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는 수사기관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바로 수사기관이 형법 124조에 불법 체포를 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경우 재심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헌법령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자 이걸 이제 또 함께 헌법상 권리 구제 장치로서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더라도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심제도의 이념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주를 배제하는 위헌법령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한 경우, 이때는 불법 체포 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해서 420조 7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420조 7호의 재심 사유를 한 장 먼저 써주고, 두 번째,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체포 구금이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와 다르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은 불법 체포 감금죄를 병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하자로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취지는 바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더라도 구체적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심제도의 이념을 고려해서 그렇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에 따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면 420조 7호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형법 124조의 어떤 불법 체포 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준해서 본다 해서 아주 놀라운 판결 중에 하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문답 녹취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려서 팍 넘어갔는데, 사실 2008년 이후에 있어서 우리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앞에 동일성과 관련해서 기본적 사실 이외의 죄질 보호법익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은, 경범죄 처벌법은 이제 판례들은 7조 3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 8조 3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안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13조 1항 동일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와 마찬가지로 해서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기판력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판력은 사실 심리가 가능하였던 전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미치는데, 객관적 범위는 심리 가능하였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미치는 전체 범죄에 미친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심리 가능하였던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근데 통고처분 절차에서는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하면 끝나는 거고, 공판 절차로 이행 가능성이 없어서 공소장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 범위를 축소, 즉 달리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표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이게 학자들의 다수설 어떤 기본적 사실 동일설인데, 여기에다 추가해서 죄질 보호법이 달라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사실에는 일사부절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인근 소란과 폭처법상 특수협박을 얘기하는데, 실제에 가서 판례들이 많아요. 우리가 유명한 판결이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20분간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앞서거나 그다음에 경적을 울리고 급정거를 하고 이렇게 위협운전한 거, 도로교통법상 위협운전으로 범칙금 100만 원 받았고 범칙금 납부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니까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특수협박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죄질 보호법익과 보호법익이 현저히 달라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서, 아까 얘기한 사람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시범 케이스죠. 100만 원의 범칙금으로 끝났다가 실형으로 1년 받았어요. 이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들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상소에 대한 거죠. 그래서 문제 보면 1심 법원은 A죄와 B범죄의 경합범으로 공소된 피고인 갑에게 A범죄와 B범죄의 범행일 사이에 확정 판결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A범죄
자,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존재하면은 양자 각각을 별도로 정한다고 했어요. 각각형을 정해야 된다. 이건 형법 마무리할 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A 범죄 확정 판결 전후에서 A 범죄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B 범죄는 확정 판결 이후의 범죄로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 갑은 A 범죄에 대해서만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이 전부를 심리하였다. 이에 대해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의 경우는 비범죄에 대해서 어떤 재판을 내려야 하는가. 이거 제가 최신 3개년 판례 특강할 때 설명을 드렸죠. 원래 확정 판결 전후에 대해서는 각각의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A 범죄와 B 범죄의 주문을 알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A 범죄만 일부 상소했다. 그러면 일부 상소 취지대로 일부만 2심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B를 판단했다. B는 2심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B가 판단했다. 이건 위법하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위법하기 때문에 파기해야 되는데 항소심으로 못 보낸다 그래요. 왜? 아니 네가 심판 대상이 아닌데 네가 왜 판단해? 네가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보낼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심은 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모두 항소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건 사실은 상고 이후 제한의 법리, 이거 2017년인가요? 18년에 기출이 됐죠.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양형만 바꾼 거예요. 실형 3년을 선고했다. 이 경우 을은 법리오해, 즉 양형부당만 했는데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항소 이유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만을 새로운 사유를 해서 상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자, 먼저 설문 1번은 이제 일부 상소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찾아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 상소해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 일부 상소라도 불가분의 전체 효력이 있다. 342조 2하. 여기는 재판의 일부에도 상소가 가능하다. 힘들어요. 342조 제1항. 주문을 찾는 게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주문이 이렇게 나누어지면 이 반대에서 불가분의 전부의 효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분이 아닌 경우, 주문이 가분이면은 일부 상소한 부분은 상소심으로 2심, 잔여 부분은 분리 확정되는 거. 근거가 어떻게 된다고요? 342조 2항의 반대에서 342조 2항은 불가분의 전부의 효력이 있다. 그러면 가분이면 불복한 부분은 2심하고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는 거예요. 자, 설문 보니까 1심 법원이 확정 판결 전후 A, B 범죄에 대해서 각각 유죄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양 주문은 분리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갑이 A에 대해서만 일부 상소한 이상 A만 2심이 된다는 거예요. 확정 판결 전후,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 전후로 각각의 형을 선고했으면 각각 선고했으니까 A도 알아보고 B도 알아본다. A만 불복하면 A만 2심되고 A 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 부분은 분리 확정이 되는데, 그런데 분리 확정된 B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분리 확정된 B 부분을 항소심이 다시 심리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부분은 일단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 대상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다만 상고심은 파기환송 이속이 원칙이지만 B 부분은 어때요?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1심에서 이미 분리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항소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파기 자판할 수밖에 없어요. 상고심이 스스로 파기하는 게 충분함으로써 충분하다. 대상 자체 항소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파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설문 2는 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바로 상고 이후 제한의 법리인데, 자, 일단 상고 이후 제한의 법리부터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원래 이제 1심이 있고 2심으로 가고 3심으로 갈 때 1심과 2심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좀 그려놓고 1심에서 예를 들면 검사만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를 해요. 그러면 2심이 이제 항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항소기각 판결. 이렇게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은 상고 불가합니다. 3심으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1심에서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면은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1심 만족 의사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항소가 기각이 되어서 1심이 유지가 된 이상 상고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불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취지를 조금 가지고 가가지고 이 취지를 조금 가지고 가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만약에 이번에는 피고인은 양형부당만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소 기각이 이루어져요. 항소 기각은 1심이 유지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피고인은 양형부당 이외에 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주장 상고 불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똑같아요. 양형부당만 불복했으므로 나머지 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은 만족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 의사가 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1심이 유지된 이상 이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상고의 이익이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취지로서 이제 판단이 좀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1심에 대해서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으로 상소해요. 자, 1심에서 검사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면 직권조사 사유가 없는 한 이때는 이제 항소심은 양형만 변경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고 항소심이 양형만 변경 시에는 법리 오해나 어떤 사실오인 이런 것들, 법리 오해 등 어떤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 불가라고 하는 거. 왜? 상고에 이익이 없으니까. 이 점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자, 상고심은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다. 그래서 항소심에 심판되었던 사항이 하나요. 상고 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줄여놨는데 제가 말한 거예요. 이미 불복해서 변경한 거, 나머지는 다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더더욱이 사후심으로서 범죄심이기 때문에 다투어진 것만 나온다. 그래서 항소인이 이유로 주장하거나 혹은 이제 예외는 있어요. 직권조사로 직권 심판하게 되면 예외인데 그것 이외에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검사 피고인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 판결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것도 양형만 변경시킨 경우예요. 이것도 결국은 양형만 변경. 항소심은 양형만 변경했어요. 검사 피고인이 뭐 쌍방이 상고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서 피고인은 사실혼이나 법령 위반 등 새로운 사유를
들어 상고 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이게 상고 이유 제한의 법리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5번 항소심 절차 불이익 변경 금지 상고 이유에 관한 설명인데요. 갑은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서 1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데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 항소를 제기했네요. 구체적으로 검사는 양형이 너무 적어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고, 근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네요.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문에 이렇게 이게 좀 빠졌어요. 오타. 항소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 상소를 했는데 검사의 것만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것은 안 받아들였고 판결 이유에 주문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정당하냐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여기서 알아둘 거. 상소를 하게 되면요. 상소심은 1심을 변경하는 한도 내에서 파기 사유가 되는 것만 이유에 기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원래 항소 이유를 기재해야 되는데 기각할 때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만 기재해요. 그래서 양쪽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어떻게 어느 한쪽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는 어느 일방의 상소만 이유가 있다. 다른 일방의 상소만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는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한다. 이런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보니까 판결 주문에 항소를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거고 이거 아니라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결 주문에 항소를 기각 이렇게 나와요. 기각한다는 주문을 명시하지 않았다. 검사 것만 받아들이고 아이고 이렇게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피고인의 항소는 안 받아들이고 검사의 항소만 받아들였을 때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하면은 피고인의 항소는 배촉된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 항소심이 명시적으로 항소 이유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나 자, 이렇게 검사의 항소 이유가 있다는 항소심 판단 속에 기각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면 타당하다. 검사 것만 받아들이면 피고인의 것은 안 해도 타당하다. 그래서 364조 사항은 항소기각 판결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위법이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문 2번은 뭐 최신 판례이긴 한데 과거에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돼 있었어. 변호사 시험 그리고 사법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던 논점 중에 하나예요. 자, 설문 1과 달리 항소심은 1회 공판기를 진행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2회 공판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겠다 고지를 했는데 갑자기 갑은 2회 공판기일 전날에 피해자 합의를 위하여 연기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자 2회 공판기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감염증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 코로나 검사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5주 후 진행된 3회 공판기일에도 코로나 검사 결과물 후속 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했지 않았다. 이 경우 3회 공판기일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으면 정당하냐라고 하는데 이건 많이 봐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항소심 불출석 특례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365조는 항소심 2회 불출석 특례인데 항소심 이 불출석 특례와 관련해서 조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2회 연속 불출석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2회차에 곧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형사소송법 제 458조 제2항은 제 365조를 준용하는데 458조 2항 여러분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약식명령과 관련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도 2회 연속 불출석 시 2회차에 심리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458조 1항은 여러분 준용조문 찾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약식명령의 맨 끝에 나와요. 약식명령이 448조부터 나오는데 맨 뒤에 나옵니다. 그 조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2회 연속 불출석 2회차에 곧바로 심리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험 문제는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원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276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찾기 어려울 거니까 이거 못 쓰더라도 이렇게 하시고, 다만 자 365조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항소심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365, 365, 365에 나오고, 그리고 365조에 따라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2회 불출석 책임을 귀속시키려면 이건 정당하게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우리가 대충 보니까 코로나19라고 얘기하는데 사유서도 안 내고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사유도 없고 나중에 음성으로 판명했고 얘 봐라 장난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원심이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서 2회 연속 불출석한 이상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래서 항소심 2회 불출석 특례 1회에는 출석했고 사유서를 냈다. 2회 안 나와. 그리고 3회도 안 나와. 만약에 연속 불출석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항소심 판결 못하고 또 순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으로 그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조문을 그대로 안 적용한다고 하는데 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도 같다. 코로나19 주장만 하지 뭐 음성이고 내라는 것도 계속 안 내고 이런 걸 봐서 실제 검사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 이제 설문 3에서는 원래 이제 을은 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했는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유서 제출 기간은 20일이에요. 심리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자 원래 변론의 재개라는 것은 소송 지휘권에 근거해서 법원의 자유재량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런 변론의 재개에서 유일하게 변론 재개 의무를 인정하는 게 바로 이유서 제출 기간.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필수 보장한다. 왜? 항소심은 이유서 중심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이유서가 제출되어도 원래는 20일 경과 전에는 변론을 종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 이유서는 추가 변경 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유서가 제출이 되면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서 그 다음에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아주 간단하게 변론 재개할 의무를 부담한다. 왜? 항소심의 구조는 법정 기간 내 20일입니다. 이유서에 의해서 심판된다. 또한 이유서를 제출해도 추가 변경 철회가 가능하고 그래서 다 이건 정확히 이유서 제출 기간을 경과하지 않고는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변론이 제출되었는데
그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가 제출되었다면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제기해서 항소 이유에 대해서 심리해야 된다 해서 변론 제기 의무를 인정한 몇 개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4번은 아주 최신 판례로서 중요한데, 병에 대한 사기죄를 심리를 진행한 항소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공소제기도 되지 않고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강제추행에 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법령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느냐. 바로 책임주의, 양형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형법에서 나왔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380 상고를 제기하면은 상고 이유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두 가지 후보가 있어요. 2호, 3호, 뭐 재심사유, 뭐 사면이라든지 재심사유가 있거나 뭐 형의 폐지 변경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래서 383조 4호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만 양형부당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소제기되지 않고 심리제지도 않았지만 4년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즉 여기에서는 사실 이게 판례 표현이지만 이렇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해 놓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만 해서 양형부당이 상고 이유로 정해져 있어서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우회시키느냐. 사실 우리 판례는 위법 수집 증거나 어떤 전문 법칙과 같은 중요한 증거 법칙 등을 위반하면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사실호인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383조 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일반 조항으로 우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만 제가 확 줄였는데,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양형은 사실심의 재량인데 어떤 피고인의 공소 사실에 나타난 죄책에 관한 양형 판단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 양형 판단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해 관해서만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할 정도의 배제된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핵심적 양형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건 단순한 양형 부당을 넘어 죄형 균형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그래서 383조 1호로 우회해가지고 상고로 잡는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한 5년 선고됐다. 위수 중인데 이걸 채택해서 유죄. 383조 4호 사실호인이나 양형부당으로 갈 수가 없어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만 383조 4호는 얘기하니까. 그럼 이런 불가피한 경우들을 우리 판례는 383조 1호로 우회한다. 자, 양형부당도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면 건드릴 수가 없는데 5년만 선고가 됐어도 이렇게 공소제기되지 않은 별도의 사실을 어떤 핵심적 양형 조건으로 하는 거. 자, 형벌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이 두 가지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우회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은 바로 최근 판례에서 바로 이 부정기형과 관련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서 성인이 돼서 정기형으로 이제 변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중간형 표준설, 과거에는 단기 표준설이었으나 중간형 표준설로 바뀌었다. 이것만 간단히 소개를 하면 되는데 조문이 1심에서 이렇게 되고 항소심으로, 그러면 항소심에 있어서 368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찾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368. 자, 그리고 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책임주의 원칙과 그 다음에 상속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다. 이걸 뭐 써주면 좋고 안 써줘도 넘어가는 거고요. 자,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중간형으로 삼는 것이 뭐 길게 갈 필요도 없이 장기 또는 단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준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래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이면 7년 6월, 중간형 7년 6월을 기준으로 징역 7년이 이보다 중하지 않으니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단기표준설이었고 단기표준설에 의하면 불변금 위반인데 이제는 위반이 아니다. 이 정도 판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심의 범위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인데 이건 사실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연장선이죠. 바로 다소 까다로운 거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단 확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걸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법무사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한 개 있으면 이거 못 풀으면은 나머지에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갑은 간통과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간통죄 유언 결정 내리니까 유예 기간도 싹 경과했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간통 부분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제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재심 절차에서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맨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근거조문을 써주고 하는데 자, 먼저 1번 상해 부분에 대해서 재심 개시해야 되느냐. 1개의 형이 선고되었다. 일부 상수하고 똑같아요. 불가분이면 어쩔 수 없이 재심을 개시한다. 다만 그 부분은 심리를 진행할 수 없고 다만 양형을 고려하는 한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재심 청구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그 판결 전부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1개의 판결이기 때문에. 다만 비상구제 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사항 이 정도 살려주면 되겠고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친다. 그래서 이를 다시 심리의 유죄에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뭐 특별히 어려운 판례가 아니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설문 이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무죄 그리고 상해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가능하다. 이거 제가 최신 판례 할 때 얘기를 드렸죠. 뭐냐면은 재심이 개시돼서 원판결의 효력이 상실한다 뭐한다 이런 것은 외부적 사정이고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서 통상사건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원판결하고 재심 판결 이것만 탁 비교하면 되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건 전부 다 간접적인 것일 뿐이고 이걸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자, 형사소송법 420조 그리고 439조는 재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찾아 놓고요. 그래서 집행유예에 대해서 벌금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가 아닌데 바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은 경함범죄 이거 하나 지적을 하고 다만 이렇게 원판결이 효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좀 중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냥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심 판결이 되면 원판결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데 이것도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자 원판결의 효력 자체로 불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심에서 보호할 피고인의 법적 주의가 아니래요. 자, 그래서 다시 논점을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문과 주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하나, 439조 찾아 써주고, 두 번째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것은 뭐 집행유예 자체의 효력이고, 무엇보다도 재심으로 인하여 재심 대상 판결의 효력이 상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재심제도의 본질상 인정되는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입어도 이것은 보호해야 할 법적 주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판례가 생각할 때는 이 간통사건 이거 보니까 야, 그 위헌받아서 얼떨결에 나왔다. 눈치 보다가 재심 청구해서 상해만 벌금 나왔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형원도의 효력이 상실된 이유라 하더라도 이걸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이제 설문 3은 이건 사실은 좀 출제하기가 좀 쉽지 않다. 형법과 헌법을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인데 간통죄에 대해서 애초에 합헌 결정을 했다. 형법에서도 나오고 형사소송법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위헌 결정을 했다. 근데 합헌 결정 이전에 이미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합헌 결정 이전에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어떤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 그런 경우이죠. 위헌 결정의 효력은 종래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위헌 결정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유, 왜냐하면 420조 이후의 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재심이 개시됐다. 이렇게 다른 사유로 이렇게 재심이 개시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판례는 여차저차한 이유로 다른 사유로 재심이 개시되면은 간통죄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326조 4호 면소 사유가 된다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또 그래서 면소 판결 일단 헌재법에 의하면은 이제 헌재법 47조 사망 단서와 관련해 가지고 종전 합헌 결정이 있으면 그 다음 날로 소급하의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326조 4호에서는 면소 사유를 두고 있는데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요. 종전 합헌 결정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의 효력을 상실하니까 위헌 결정은, 그러면 범죄 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조항이 이후에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 326조 4호 면소 판결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 범행 이후에 합헌 결정이고 그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 소급하여 무효인 지금 이 시점에서 재심이 청구가 되어 있으니까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경우다. 그래서 면소 판결로 마무리한다. 좀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상소 절차 하기 싫은 거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상소 절차에서 최신 판례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소 절차는 내용을 잘 유리하게 쓸 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문 찾고 핵심 키워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게 15점짜리면 15점 다 안 맞고 한 7, 8점이나 원래 열심히 써도 7, 8점인데 50%인데 그 정도만 써도 이 정도만 써도 그 정도 맞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못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문제의 배점은 점점 더 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는 알고 가자 해가지고 이거 내용 잘 몰라도 좀 정리를 하고요. 특히나 앞에서 수업 시간에 이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부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나오면 대박이죠. 이 정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형사소송법 최신 예상문제 특강 자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강력히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